네, 이어서 이제 로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는 워낙에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고 잘 알만한 그런 제국이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것도 있고 로마 법도 굉장히 유명하고 로마는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금의 유럽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게 바로 로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를 보려면 마찬가지로 우리 폴리스 처음 형성되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티베르 강변에 작은 폴리스로 시작을 했고요.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의 이제 건국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 조그만 이제 폴리스에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다음 지중해로 진출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대제국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볼 겁니다. 우리 쭉 보겠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도 결국은 조그만한 이제 한 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점에서 로마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우리가 아테네 민주정이 발달했다면 로마는 공화정이 발달했는데 로마도 처음부터 공화정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왕정에서 시작해서 소수의 귀족들이 통치하는 귀족정 형태에서 이제 공화정의 형태로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점점점 평민들의 권한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공화정이 점차 구성되어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로마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의 민주주의처럼 뭐 쉽게 그냥 너 이제부터 공화정 해 이렇게 쉽게 던져진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그 바탕에는 우리 어마어마한 이제 많은 분들의 희생도 있었고 엄청난 헌신이 있었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민주정치를 지켜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도 로마 제국도 공화정이 발달한 배경에는 이 평민의 꾸준한 노력과 성장이 있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공화정의 구성 요소 해서 3요소를 한번 볼 겁니다. 첫 번째로 원로원이 있고요. 다음에 집정관 그리고 평민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원로원이 이제 뭐 귀족정적인 요소라고 보면 되는데 최고 권력 기관이고 정책 자문 및 의결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 집정관은 2명 있고요. 행정사법 군사의 이제 절대권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다음에 나중에 평민회가 만들어지면서 민회죠. 민회가 만들어졌고 민회에서 대표인 호민관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평민권이 이제 점점점 신장되는 걸 잘 볼 수 있는 건 이 민회 창설과 그리고 대표인 호민관을 선출했다는 점, 그리고 12표법이라고 최초의 뭐 성문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 수업 때도 설명했지만 문자로 이루어진 이 성문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습법을 보통 따르게 됩니다. 근데 관습법을 따르게 되면 귀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평민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글을 잘 모르니까 불리하게 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놓였고, 그런 걸 이제 막고자 문자로 이렇게 법은 이런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딱 정해둔 법이 있다면, 그렇게 되면 귀족들이 마음대로 자기들 법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평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한다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12표법이라고 하는 게, 이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평민권이 이제 신장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도 굉장히 처음에 로마 조그만 이 도시에 있던 폴리스가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원전 3세기쯤에 반도를 통일했고 이제는 지중해를 나가려고 하는데 딱 부딪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해상권을 놓고 우리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바로 우리 저번에 봤던 페니키아가 만든 식민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르타고 지금의 티니지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알제리나 그 지역, 북아프리카 쪽에 그 지역에 있던 카르타고랑 세 차례 격돌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수업 때 설명했으니까 이건 자세히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쟁을 했고 뭐 카르타고의 엄청난 명장 한니발 막 코끼리 부대 끌고 들어오고 막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거에 맞섰던 스키피오라고 하는 사람 로마의 명장이죠. 그래서 여기 경쟁을 하다가 뭐 칸네 전투, 다음 자마 전투 이런 걸 통해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스키피오가 카르타고의 본거지를 습격한 다음에 차지해 버리죠. 그러면서 카르타고는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이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점령한 이 점령지를 속주로 그러니까 식민지로 삼게 되면서 엄청난 번영이 와야만 하는데 역으로 공화정의 위기라고 하는 게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그 엄청나게 넓게 생겨난 이 속주의 땅들을 식민지의 땅들을 귀족들이 엄청나게 다 가져가게 되는 거, 독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귀족들이 요 속주에서 대농장 경영이라고 하는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대농장 경영 제도를 만들면서 노예노동을 이용해서 아주 값싸게 곡식을 생산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아주 값싸게 속주에서 본국으로 이제 곡식을 값싸게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값싼 곡식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의 이 로마 내에서 아주 소규모로 농사짓던 여기 자연 농민들인데 자영입니다. 자영 이응. 그래서 스스로 아주 소규모로 이제 농사짓고 있던 농민들이 몰락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 농민들이 결국은 농민이기도 하면서 로마의 군사력의 바탕이기도 하거든요. 일반 평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농의 몰락이라고 하는 건 로마의 군사력의 약화로도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요거를 표현한 단어가 바로 공화정의 위기라고 하는 말이고 요거를 해결해 보고자 시도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이 그라쿠스 형제라고 하는데 형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그리고 동생이었던 가이우스 그라쿠스까지 형제가 뭐 토지 소유 상한제라든지 공물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혁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암살을 당했고 다음 가이우스 그라쿠스 동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귀족들에게 압박을 받다가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면서 아주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게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그만큼 이 개혁을 시도하는데 귀족들의 반발이 컸고 결국은 이게 실패하게 되면서 더더욱 공화정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의 실패 이후에 엄청난 혼란기가 오거든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해야지 갑자기 카이사르가 등장을 하게 되면 너무 좀 확 지나가 버린 느낌이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실패 이후에 지배층의 분열이 좀 일어나요. 그러면서 군인 출신의 정치가들이 등장했고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1차 삼두 정치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 세 명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렇게 이제 세 명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 세 명이 이제 혼자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 명이 같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삼두 정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뭐 귀족들이나 크라수스는 일찍이 좀 무너졌고 폼페이우스랑 카이사르가 좀 경쟁을 했는데 귀족들은 폼페이우스를 밀고 카이사르를 조금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사르가
갈리아로 원정을 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자기 군대를 끌고 갈리아, 지금의 뭐 프랑스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지역에 원정을 가 있었는데 요때 아주 중요한 명언을 남겼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요거 남긴 사람이 바로 카이사르, 우리 시저라고도 하는데 요 사람입니다. 어쨌든 요 카이사르가 원정 가 있다가 자기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군대를 끌고 로마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로마로 진격하기 전에 루비콘 강이란 아주 경계가 되는 강이 있어요. 요거 넘으면 그냥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운명의 강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건너기 전에 이제 또 남긴 말,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카이사르가 진격을 해서 로마를 자기가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서 당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랑 연합을 했는데, 카이사르가 이집트를 점령을 했고, 뭐 그러면서 클레오파트라랑 또 아들도 낳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클레오파트라가 뭐 정치적인 선택을 좀 하게 되거든요. 카이사르를 이겨낼 수는 없어서 진짜 자기 몸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합을 하게 되면서 뭐 케사리온이라고 한 아들도 낳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카이사르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로마에서 독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카이사르의 독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신복 부하였던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브루투스가 자신이 정말 믿고 있던 부하였는데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Even you 브루투스,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남기고 카이사르는 이제 죽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삼두정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 2차 삼두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 그리고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2차 삼두정치라고 하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카이사르의 양자였고요.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이제 신복 부하였고, 레피두스는 좀 돈 많은 그런 정치가 였다고 보면 되는데, 일찍이 이제 레피두스는 좀 탈락을 하게 되고,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 이제 2강 체제로 서로 라이벌로 경쟁을 하다가, 마찬가지인데 안토니우스가 이제 이집트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랑 또 연합을 맺게 됐고, 요때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랑은 정말 찐사랑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를 점령을 하게 되면서,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데, 요 점령을 하게 되면서 안토니우스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게 되면서 우리 예전에 마케도니아가 이집트의 왕조 세웠던 거, 클레오파트라가 여왕이 된 그 왕조, 그걸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단절이 되고 옥타비아누스의 이제 속주 식민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옥타비아누스가 2차 삼두정치의 주인공이 되면서 혼자 이제 독점을 하게 되는데, 요때부터 나타난 걸 제정이라고 합니다. 제정. 그러니까 황제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사실 자기는 죽을 때까지 나는 황제 절대 아니야, 난 그냥 로마의 제1의 시민일 뿐이야, 프린캡스라고 했죠. 그리고 나는 그냥 다른 권력 필요 없고 난 그냥 호민관 할래, 평민 대표로 할래, 이러면서 이제 자신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때부터를 제정, 황제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처음에 이 승리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권한을 원로원에 다 양도하겠다 해서 원로원이 이 사람은 정말 존엄한 사람이야 라는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줬다고 하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를 요때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요 말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쓰게 되면서 요 둘은 같은 인물, 동일 인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지내면서 요거를 좀 봐둬야 되는 게 자, 옥타비아누스 재정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자, 형식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인 권한 그리고 실질적인 권한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속주에 대한 통제권 이런 걸 좀 갖고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호민관 그러니까 평민 대표죠. 그리고 제1의 시민 이란 뜻의 프린캡스 그리고 원로원 의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권한은 없다고 치는데 실질적으로는 군대랑 재정, 통제 및 관리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아주 중요한 무력 그리고 재정, 그러니까 경제력 이런 걸 모두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권한 필요 없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것들은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로마 전체 이 재산보다 이 개인의 옥타비아누스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재정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제정 이후에 약 200년간 제국의 전성기 이자 제국의 최대 영토 그리고 문화의 황금기 시기가 오게 되는데 요거를 오현제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5명의 현명한 황제라고 하는데 뭐 그냥 이름만 한번 쭉 보면 네르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양자 상속제를 처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오현제 시대가 아주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바탕에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에게 황제 자리를 양보하면서 넘겨주는, 그래서 그걸 양자 상속제라고 합니다. 양자로 삼아서 이제 황위를 물려주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트라야누스라는 사람이고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사람입니다. 다음에 하드리아누스라고 해서 법전을 만들기도 했고 엄청난 장성, 우리 만리장성 같은 성들을 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안토니우스 피우스라고 경건한 자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다음이 마지막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철인 황제라고 합니다. 요때 말하는 철인이라고 하는 건 아이언맨이 아니라 철학자라는 뜻입니다. 이 철학자이기도 한 황제였는데, 요 사람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좋은 뛰어난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사랑이 너무 대단해서 양자 상속제를 끊고 자기의 아들이었던 코모두스에게 물려주게 되고, 근데 이 코모두스란 놈이 굉장히 폭군이에요. 그래서 친위대장에게 살해당하거든요. 폭정을 하다가. 그 뒤로 이제 군인 황제 시대가 쭉 이어지면서 아주 엄청난 혼란의 시기가 왔고, 그리고 이제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이 막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어마어마한 이제 혼란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 황제 시기는 이 코모두스부터 세베루스라는 사람, 그래서 한 50여 년간 26명이 막 교체가 돼요. 그래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제 대혼란기였다고 보면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 중흥 이제 다시 한번 로마를 일으키자라고 노력했던 인물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인데, 그 전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동서 로마로 분할 통치를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눠서 나눠지게 되었고, 그 뒤에 이제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은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의 비잔티움, 이스탄불이죠.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자기 이름 딴 겁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뜻인데 콘스탄티노플 이쪽으로 천도를 해요. 그래서 서로마 쪽 지역을 버리고 동로마 쪽을 황제의 자리를 택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했고, 요때 밀라노 칙령이란 걸 통해서 크리스트교가 처음으로 공인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그리스도교가 크리스트교, 그러니까 국교로 공인이 된다는 점도 같이 봐두면 되겠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아들들에 의해서 동서로마가 완전히 분열됐고, 그러다가 서로마 제국은 나중에 게르만족 용병대장이었던 오도아케르라는 사람에게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란 황제가 죽게 되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로물루스에서 시작해서 로물루스로 끝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국한 사람이 로물루스였잖아요. 근데 마지막 서로마의 황제였던 사람이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로마는 로물루스에서 시작해서 로물루스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476년에 서로마는 멸망을 당했지만 그 뒤에도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더 이어져 왔던 건 동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로마는 끝나게 돼요. 자, 이렇게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로마의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그리스 지역보다 뭐 헬레니즘 이런 시대 때보다 문화적으로 뭐 예술성이 뛰어나진 않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굉장히 실용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발달했습니다. 특히 로마 법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처음에는 관습법으로 시작하다가 그 성문법이었던 12표법을 시작으로 해서 시민법이라고 하는 시민들에게만 적용하는 법이 생겨났다가 로마 안에 내부에 있는 이 시민뿐만이 아니라 로마는 엄청난 제국 여러 이제 민족을 거스린 형태였다 보니까 그런 시민들 제외한 로마 안에 있는 시민 밖에 여러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이 시민법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만민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민법이 확대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나타난 걸 이제 만민법이라고 하고, 나중에 로마법을 집대성한 아주 대법전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만들어져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로마법 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건축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아치와 동기법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었고, 로마는 특히 길을 아주 잘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데, 요때 이미 콘크리트 이런 걸 발명을 해서 도로를 쌓았고, 다음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죠. 그리고 수도교, 말 그대로 수도, 물이 가는 길 만든 다리 모양으로 해서 물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던 게 수도교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콘크리트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 있죠. 그리고 철학은 뭐 실천적 윤리적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뭐 스토아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철학이 발전을 했고, 뭐 역사학은 우리 뭐 교과서에서는 로마의 역사서를 다루진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성립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원전 4년에 창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 믿음, 만민, 평등 이런 걸 이제 내세웠는데, 사실 요거의 기원은 유대교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갖고 있는 전 치명적인 단점,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태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택받은 민족이란 뜻인데, 이 지구에 이제 종말이 올 텐데, 유일하게 우리는 구세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민족, 유태인만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유대교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아야 돼 라면서 나왔던 사람이 예수라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단으로 몰리게 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3일 후에 부활했다고 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 그 제자들,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에 의해서 포교 활동이 이루어졌고 하층민과 여성들에게 널리 널리 전파되게 됩니다. 역시나 이런 종교들이 처음 생겨났을 때 만민평등, 그러니까 신분 질서를 부정하고 평등을 많이 내세우거든요. 그런 점이 그동안 굉장히 억압받고 살아왔던 하층민과 여성들에게 아주 잘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널리 전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리스교는 유일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러니까 신 하느님 외에는 숭배를 거부하죠. 그래서 황제, 당시 동로마에서는 황제가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탄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내에서 그리스교는 굉장히 처절하게 탄압을 받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널리 널리 전파가 되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밀라노 칙령으로 결국 정식 종교로 공인을 해줍니다. 인정해줄게. 이제 뭐 종교활동 해라 라고 해줬고 이제 아주 뭐 날개도 친 듯이 막 전파가 되다 보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아예 국교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가 전 유럽에 걸쳐서 엄청나게 넓은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국의 국가의 종교로 정해지다 보니까 그 로마의 영향이 남아있는 땅들이 전부 다 크리스트교가 됐겠죠, 대부분이. 그러면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을 할 수 있었고 그리스 로마 문화와 함께 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 바로 크리스트교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이 어떻게 형성되었나라고 할 때 두 기둥이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그리스 로마 문화고 하나는 크리스트교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엄청난 유럽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뭐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로마가 엄청나게 성장하던 시기에 서아시아 쪽에서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랑 이란 지역을 지배했던 제국이라고 보면 되는데 페르시아 전통, 그러니까 이 페르시안 계통의 애들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안의 전통을 계승을 했고 그래서 조정해서 페르시아어 문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랑 중국의 한나라, 인도를 연결하는 요지, 딱 길이 아주 좋은 비단길의 요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하다가 나중에 아케메네스 왕조를 뒤를 이어서 계승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인도 지방으로 와서 인도의 불교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에 관해서까지만 좀 보고 또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불교의 성립을 얘기하려면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원래 바르나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무렵에 아리아인이 겐지스강 유역에 정착하면서 생겨난 엄격한 신분 제도였고 우리 그때도 봤지만 제일 밑에 피정복민은 노예, 수드라 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평민은 농민, 수공업자, 상인 해당되는데 바이샤, 그 다음에 왕족, 무사 같은 경우는 크샤트리아, 다음 제1 계급이 바로 사제, 브라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이 브라만 중심의 카스트제를 유지하는데 이 브라만교가 굉장히 카스트 제도가 브라만 중심의 이 엄격한 신분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리고 요거에 뒷받침해줬던 사상이 바로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영혼은 죽지 않고 여러 가지 생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걸 믿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브라만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건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난 브라만으로 태어난 거고 네가 수드라로 태어난 거는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그걸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런 식으로 신분제를 정당화시켜줬던 게 바로 윤회사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그렇게 쭉 이제 흘러가다가 전쟁도 되게 활발해지고 뭐 상업과 수공업들 나라가 점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요때 중요한 계층으로 성장하는 게 크샤트리아랑 그리고 바이샤 계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만 계급이랑 브라만교에 대해서 불만을 좀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특권층이잖아요. 별로 하는 거 없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이 브라만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게 됐던 게 특히 크샤트리아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신문제의 이 불평등함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석가모니, 후에 석가모니가 되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원래는 네팔 지역의 왕자 출신이죠. 근데 아주 화롭게 살아가다가 좀 바깥에 이제 사람들 좀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고 수행을 쌓게 되면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걸 깨달음을 얻고 불교를 창시하게 되죠. 이때 내세운 건 인간 평등, 뭐 자비, 해탈 이런 걸 되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걸 지지해줬던 게 크샤트리아랑 바이샤 계급. 그러니까 브라만에 대한 이 기존의 신분 질서를 좀 깨뜨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인도 지방에서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참드라굽타라는 사람이 북인도 지역을 통일합니다. 인도 전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남인도는 남아있고 북인도 지역만 일단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등장을 한 게 마우리아 왕조고 그리고 엄청난 정복공주가 한 명 나옵니다. 전성기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데 정복 전쟁으로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넓혀서 인도 최초로 이제 통일 제국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 이런 것도 만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소카 왕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정복군주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고 엄청나게 막 나라가 막 부서지고 이런 암울한 장면들을 많이 봤겠죠? 그러면서 이 내 삶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겠다라고 막 성찰하게 되고 이제 불교 전쟁 말고 좀 나를 안정시키고 좀 평화를 좀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장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경을 막 편찬하기도 하고 스투파 그러니까 불탑 그러니까 석탑을 막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불교를 막 주변 지역에 전파시키게 되는데 요때 전파한 불교 요때 발달했던 불교가 바로 상자부 불교라고 합니다. 소승불교라고 하는데 소승 작을 소자에 적을 소자가 되겠죠. 적을 소자에 승자가 술의 승자거든요. 뭐 작은 술에도 되겠고 적은 술에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술에 많은 사람을 태우는 것보다 개인의 구제를 굉장히 중시했던 게 요 상자부. 요거에 뭐 반대는 아니지만 조금 더 크게 생각했던 게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개인 말고 대중을 구제하자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 상자부 소승불교가 개인의 구제를 중시하는 불교이고 이게 지금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전파가 되었다 정도 봐두면 되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 굉장히 영토 넓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상자부 불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인도에서 아래쪽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소카 왕 사후에 급격히 쇠퇴되면서 멸망을 하고 인도가 재분열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일단 요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